새벽 5시면 그 노인이 온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우리 꽃집.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3년 전 이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저는 매일 새벽 그 시각에 셔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 때문에. 사장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첫 만남은 3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정리를 하고 있었고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똑똑똑.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뭐하는 사람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때 처음 그분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검정 운동화. 얼굴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준비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노인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장미 신송이로 꽃다발 만들어 주십시오. 포장은 흰색으로요. 5만원권 지폐가 6장. 딱 30만원이었습니다. 새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갓 찾아온 듯한 구김 하나 없는 깨끗한 지폐였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옷차림의 노인이 30만원짜리 꽃다발을? 게다가 새벽 5시에? 오늘 급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네, 5시 반까지는 나가야 해서요.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장미를 골라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포장하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노인은 그걸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별난 손님 하나 왔다 간 거겠거니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왔습니다. 똑같은 시각,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주문. 장미 쉰송이 흰색 포장으로요. 그리고 똑같은 30만원. 설마 매일? 3일째 되던 날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매일 오시는 겁니까? 네. 무슨 일이시길래 매일 이렇게 비싼 꽃을?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정에 참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저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 왜 매일 새벽 30만원씩이나 되는 꽃을 사가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어떤 날은 장미가 아니라 백합을 주문했고 어떤 날은 국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30만원. 그리고 항상 새 돈이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넌지시 물었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노인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일은 안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그럼 연금이라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일 30만원씩?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 낡은 옷차림, 저 거친 손. 도대체 어디서 저런 돈이 나오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옆 가게 제과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혹시 새벽에 허리 굽은 노인 한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 양반? 우리 가게도 매일 와요. 새벽 5시 반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사가시는데요? 빵이요. 비싼 거. 케이크도 자주 사가시고. 매번 10만원어치씩.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꽃 30만원. 빵 10만원. 하루에 40만원. 한 달이면 1200만원. 그 양반 혹시 어디 사세요? 글쎄요, 뒤쪽 연립주택 쪽인 것 같던데. 뒤쪽 연립주택. 그곳은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모여 사는 낡은 건물들. 월세도 30만원이 안 되는 곳.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매일 40만원씩?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한 달 1200, 1년이면 1억 4천, 3년이면 4억이 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다음 날 새벽 5시. 노인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주문. 하지만 이번엔 제 눈빛이 달랐습니다. 의심. 처음으로 저는 그 노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노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꽃을 포장하는 동안 슬쩍 얼굴을 살피고 돈을 받을 때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노인은 꽃다발을 들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과점을 들렀다가 다시 골목 깊숙이. 그리고 1시간쯤 지나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꽃은 어디다 두고 오는 거지?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을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걸. 6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새벽 배송 트럭이 도착했을 때 가게 앞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판지를 주워 담던 그 모습. 그때 그 노인이 바로 지금 매일 30만 원짜리 꽃을 사가는 그 노인이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이 갑자기 매일 수십만 원을 쓴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그날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사신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새벽마다 꽃 사러 오시는 노인 아세요? 아, 그 양반? 박영수 씨라고. 연립주택 3동에 혼자 사시는데. 혼자요? 응.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완전 무연고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폐지 주어서 연명하시던 분인데. 김 여사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돈이 생겼나 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해.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금 받았다고 하고. 로또, 보험금.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새벽에 꽃을 사시는 걸까요? 글쎄, 그것도 이상하지. 무슨 제사라도 지내나? 김 여사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궁금증이 아니라 이젠 불안이었습니다. 만약 저 노인이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사기. 혹은 돈 세탁에 이용당하는 경우. 혹시 저 노인도? 저는 옆집 제과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그 노인 말인데요. 아, 나도 요즘 이상하다 싶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금액 쓰고. 그것도 항상 새 돈으로. 새 돈이요? 네. 은행에서 갓 뽑아온 것 같은 돈. 한 번도 구겨진 돈 본 적 없어요. 제과점 사장도 저와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끼리만 알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경찰에? 그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해야 했습니다. 만약 저 노인이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방조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빨리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동네 상인 5명이 모였습니다. 꽃집, 제과점, 문구점, 슈퍼마켓,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 일단 팩트부터 정리합시다. 부동산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씨 78세. 기초생활수급자. 작년까지만 해도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죠. 문구점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게도 매주 와요. 비싼 편지지하고 봉투 사가시는데 한 번에 5만 원어치씩. 슈퍼 사장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과일이요. 고급 과일. 매번 10만 원 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꽃 30만 원. 빵 10만 원. 편지지 5만 원. 과일 10만 원. 하루 최소 55만 원. 한 달이면 1650만 원.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지 주어서 월 50만 원도 벌기 힘든 양반이 한 달에 1600을 쓴다. 보이스피싱 맞아요. 틀림없어. 아니면 통장 대포 통장으로 빌려주고 받는 돈일 수도. 우리가 모른 척하면 나중에 우리도 연루될 수 있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파출소에 신고합시다. 이건 우리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들 때의 그 단호한 눈빛. 한 번도 웃지 않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던 그 표정.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노인이 또다시 나타났을 때 제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장미 쉰송이 흰색 포장으로.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주문.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똑같은 새돈 뭉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꽃다발을 건네며 저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는 그 작은 등.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저를 포함한 5명의 상인은 동네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경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동네에 이상한 노인이 한 분 계신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이 갑자기 매일 수십만 원씩 쓰고 있다고. 항상 새 돈으로 결제한다고.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이경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영수 씨요. 연립주택 3동에 혼자 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범죄를 막은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노인이 꽃다발을 들고 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서서 조용히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건물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경찰이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노인은 계속 돈을 쓸 테고 만약 정말 범죄라면 피해는 더 커질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노인이 꽃을 어디에 가져다 놓는지. 새벽 5시.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장미 쉰송이 흰색 포장으로.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가게를 나서자마자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뒤를 쫓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발걸음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없이 걸었던 길을 걷듯이. 골목을 2개 지나 제과점 앞에서 노인은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제과점 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빵 봉지를 건네받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m쯤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가로등 그늘에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노인은 연립주택 단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재개발 예정이라는 빨간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3동 1층 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가 집이구나.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노인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꽃다발도 빵 봉지도 없었습니다. 모두 집 안에 두고 나온 겁니다. 집 안에 뭐가 있는 거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니,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노인이 골목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집에 다가갔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 잠금 장치는 없었습니다. 살짝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좁은 마당.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방 안.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방 안 가득 꽃이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튤립. 온갖 종류의 꽃들이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방 안에 최소 20개는 넘어 보이는 화병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꽃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지난 듯한 꽃들. 꽃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축 늘어진 모습. 하지만 계속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왜 시든 꽃을 버리지 않는 거지? 그때 방 한쪽 벽에 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 아니,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이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큰 수첩. 그리고 그 수첩엔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김태수 3월 15일, 박민호 3월 22일, 이강석 4월 3일. 날짜와 함께 적힌 이름들. 적어도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름 목록. 날짜. 매일 사가는 꽃. 시들어도 버리지 않는 화병들.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 노인이. 아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수상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건너편 집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담벼락 뒤로 숨을 죽이고 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집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또 꽃 사왔네. 미쳤나봐 진짜. 그리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 가득한 꽃, 벽에 붙은 이름 목록, 날짜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노인의 행동. 대체 무슨 의미지? 오전 10시쯤 이경 경찰관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신고하신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영수 씨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경 경찰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일 일정 금액이 출금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출금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에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이죠?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대포통장 사용자는 불규칙하게 돈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정확해요. 매일 같은 시간대 비슷한 금액. 이경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수 씨가 꽃 말고 다른 걸 사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과점에서 빵 사시는 건 봤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론 문구점, 슈퍼도 다니신다던데. 전부 현금 결제인가요? 네, 항상 현금이요. 그것도 새 돈으로. 이경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본인과 직접 면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쯤 한번 찾아뵐 생각입니다. 혹시 범죄 맞나요? 아직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이경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의심스러운 건 확실합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그 집 앞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방 가득한 꽃들. 시들어도 버려지지 않는 꽃들. 벽에 붙은 이름들과 날짜들. 내일이면 경찰이 직접 조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그 방 안을 떠올렸습니다. 꽃들 사이로 놓인 액자 하나가 기억났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젊은 시절의 박영수 씨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잠들기 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 밝혀지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5시.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을 정리하며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분, 5시 10분, 5시 15분. 왜 안 오시지?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던 분이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경찰이 어제 찾아간 건가? 아니면 제가 어제 몰래 집을 엿본 걸 눈치챈 걸까요? 오전 9시쯤 제과점 사장이 급하게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수 할아버지 쓰러지셨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어디서? 아침에 연립주택 계단에서. 119가 왔다 갔어요.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에 계신데요. 상태가 어떻다던가요? 잘 모르겠대요. 그냥 의식 잃고 쓰러져 계셨다는데. 그날 오후 동네 상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파출소에서였습니다. 이경 경찰관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박영수 씨 조사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박영수 씨는 현재 중앙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입원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건 아닐까요? 제과점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경 경찰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 박영수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집 안에 꽃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역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경 경찰관은 우리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집 안에서 발견된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잔액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20억 원입니다. 정확히는 23억 4천만 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억이라니. 폐지 죽던 노인이 20억을. 그리고 이 통장의 입금 내역을 추적했는데요. 이경 경찰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0년 전 한 건설회사로부터 일시금으로 입금됐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 명목이었습니다. 산업재해요? 네. 1994년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3명이 사망했고 회사 측에서 유족들에게 총 2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박영수 씨는 그 사고의 유족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경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은 사망자들의 유족이 받을 돈이었습니다. 그럼 왜 박영수 씨 통장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경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5명이 무연고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사람들. 회사는 그들의 보상금을 박영수 씨에게 일괄 지급했고 박영수 씨는 그 돈을 30년간 손대지 않고 보관해 왔습니다. 30년간 한 푼도 안 쓰셨다고요? 네. 통장 내역을 보면 30년 동안 이자만 쌓였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출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사고, 23명의 죽음, 15명의 무연고자, 그리고 20억이라는 돈. 그런데 왜 갑자기 3개월 전부터 돈을 쓰신 걸까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경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박영수 씨는 3개월 전에 말기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시한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 돈을 쓰기 시작하신 거죠.
하지만 왜 꽃을 사신 거죠? 그것도 매일? 제가 물었습니다. 이경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영원히. 집 안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23명의 이름과 그들의 기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그 수첩. 이름들과 날짜들. 박영수 씨는 매일 그날이 기일인 사람을 위해 꽃을 사셨던 겁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저 죽은 동료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이경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심스러운 상황을 신고하신 거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우리는 그분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를 우리는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나요? 이경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길지 않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5층 병동 523호. 산소호흡기를 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박영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창밖으로 분볕이 들어오고 저는 그분 옆에 앉아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 후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23개의 이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힌 이름들과 날짜들. 꽃은 전해졌습니까? 작고 약한 목소리. 박영수 씨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꽃 말입니다. 오늘이 4월 17일이면 이강석 씨 기일인데 꽃은 전해졌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군요. 또 약속을 못 지켰네요.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의심했어요. 범죄자라고 생각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의심할 만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검진 후 나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박영수 씨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1994년 강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 저는 그곳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부실 공사였어요. 저는 회사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12월 15일 5층 슬래브가 무너졌습니다. 박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3명이 그 밑에 깔렸어요. 저는 그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저만. 눈물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는 빨리 덮으려 했어요. 23명 중 15명은 무연고자였습니다. 회사는 그들의 보상금을 저한테 일괄로 줬어요. 저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죽었는데 제가 살아남아서 그 돈을 쓴다. 그럴 순 없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푼도? 네,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죽으면 이 돈도 이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사라진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들 한 명 한 명의 기일에 꽃을 사서 전하겠다고. 대부분 무연고 묘지에 묻혔어요. 저는 매일 그곳에 가서 꽃을 놓고 왔습니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제가 살아남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죄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전하지 못한 꽃을 우리가 대신 전하기로. 다음 날 새벽 저는 정용진 씨를 위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용진 씨는 어디에 계세요? 수유리 무연고 묘지입니다. 3구역 27번. 작은 표지석만 있었습니다. 정용진. 1994. 12. 15 사망.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말씀드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꽃 잘 전해드렸어요. 박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상인들은 교대로 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23명 중 우리가 꽃을 전한 사람은 7명뿐. 16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박복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제과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사람들 꽃도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모든 약속이 지켜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각자 꽃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오후 6시쯤 우리는 다시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16명. 모두 꽃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다 지켰어요. 23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마음 편히 쉬셔도 돼요. 그날 밤 박영수 씨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됐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수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5월 12일. 제일 마지막 사람입니다. 강민수. 23 중 막내였어요. 그 아이 꽃만큼은 제가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5월 12일 새벽. 박영수 씨는 30년 된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에 장미 쉰송이 꽃다발을 실었습니다. 할아버지, 강민수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첫 월급 받던 날 붕어빵 한 봉지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붕어빵을 먹지 못했어요. 시켜서 나중에 먹으려고 놓아뒀죠. 그리고 그날 오후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 우리는 용인의 한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터. 강민수. 1970-1994. 박영수 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나다. 박 반장. 미안하다. 30년이 지나서야 왔구나. 3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박영수 씨는 꽃다발을 표지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나도 곧 갈 것 같다. 그쪽에서 너를 만나면 그때 제대로 사과할게. 그 순간 박영수 씨의 몸이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약속 다 지켰습니다. 23, 한 명도 빠짐없이. 박영수 씨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약속할게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27분 박영수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박영수 씨의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빈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경 경찰관이 이야기를 지역신문에 기고했고 30년간 23명을 기억한 남자 기사는 SNS에서 퍼져나갔습니다. 3일장 내내 빈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박영수 씨를 강민수 씨 묘 옆에 모셨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30년 만에 다시. 그날 저녁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매년 23명의 기일마다 우리가 꽃을 전하기로. 한 달 후 우리는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꽃을 전하는 모임. 6개월 후 모임은 50명이 넘었습니다. 1년 후 전국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매년 5월 12일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꽃의 날 행사를 엽니다. 올해로 3년째. 참여하는 사람은 1000명이 넘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장미 50송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전 6시 용인으로 향합니다. 2개의 작은 표지석 앞에 꽃을 놓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묘지를 떠나려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은정 사장님이세요? 저 강민수의 조카입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삼촌이 어디 계신지. 박영수 할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두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가족을 찾으셨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신 건 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시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억할 테니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집니다. 들어도 다시 피는 꽃들처럼